먼저 평화는 샬롬이라는 인사, 또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우베키데스가 아살라말레이쿰, 아랍 사람들이 하는 인사,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하는 살라나타,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마간다 누마 같고 뜻이 다 똑같아요. 네. 평화로우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탁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라는 그 평화의 뜻은 이 열망은 나랑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탈이 없었으면 좋겠다,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열망은 굉장히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과 같이 생각이 그만큼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만큼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등등 전쟁을 수행하는 장교, 지도자를 길러내는 양성기관들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표를 누가 찾아서 책에다 썼는데 보니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의외로 상당히 다양해요. 열망은 보편적인데 평화에 대한 가치, 생각, 판단은 의외로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기 5번째 줄에 있는 평화로울 때가 가장 위험할 때, 저거 누가 발명한 말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7년 전에 전국 관광부터 붙어 있었는데요. 버스마다 마을버스 전철 등등이 붙어 있습니다. 네, 안기부의 반공 포스터, 평화로울 때가 가장 위험할 때. 그래서 의심하면서 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사회학자 한 사람은 국가는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국가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믿고 따르고 소속되어 있는 국가가 전쟁과 항상 쌍생적인 관계에 있다면 그런 국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열망해서 얼마나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꼭 필요하고 군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군대에 적합한 특정한 형태의 인간, 즉 무자비하게 적에게 무제한의 살상을 가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미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특정한 인간형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본다면, 또 비판적인 여성학자들은 전쟁과 국가와 남성성 세 개가 쌍생적인 관계에 있고 상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평화가 얼마나 더 섬세하고 깊어지고 날카로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 논지는 평화는 논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구조적으로, 넓고 깊게 예리하게 보지 않으면 평화가 속임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나 세력들은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작은 규모에서는 널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고도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평화는 전복적인 사고, 뒤집어 보기가 필요하고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70년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토대로 한 분단 체제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저희가 조금만 디테일 염두에 두도 웬만한 정상적인 인간이 한번 경험하고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어마하게 강력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 후유증, 그 다음에 트라우마, 피난민, 평생 상처. 제가 피난민 가족 출신인데 저희 부모님 둘 다 이국 분이고 피난민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 피난민이었습니다. 지금 아버님이 구순이시고요, 어머님은 이제 80대 초반이신데요. 아직도 전쟁 피난 때 그 기억과 악몽이 아직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모든 것,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안 미쳤을 리가 없겠죠. 근데 이것을 역사라든가 전쟁사라든가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폭력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살펴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평화 추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21세기에 살고 있고요. 한국 전쟁과 굉장히 거리가 먼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21세기 사진입니다. 진짜 총이고요. 총탄이 안 들어서 다행입니다만 초등학교 학생들이고요. 진짜 군복이고 진짜 군복입니다. 저거 정상적인가요? 저거 합법적인가요? 아니요. 저거 양인적인가요? 인간적인가요? 아니죠. 네, 이거는 당시 문교부와 당시 군대 학교장, 그다음에 교사, 학부모의 적극적인 동의에 의해서 저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의 학생들에게 벌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써가면서 제목은 나라사랑교육, 안보교육입니다. 저것은 사법부가 정상적이면 국제아동인권법에 의거해서 불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인지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인지 부재의 상태가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인 구조 아래서 어떤 폭력을 계속 배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을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 군과 경연대의 사진인데요. 사진이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아이들이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자, 저것은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더 옛날로 돌아와서 독일 나치 시대의 유겐트, 어린이 청소년들을 국가를 위한 군대 조직에 도움했던 그 조직을 유겐트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미국 사람들이 이걸 부러워해서 보이스카우트를 카피해서 만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원조가 이제 나치 히틀러의 유겐트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자, 저걸 보고 대부분 윤리적 판단할 때 전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벌어질 때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것을 애국이란 나라사랑 또는 정상적인 남자라면 이런 걸 겪고 살아야지 이렇게 남성성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폭력이 만들어지는 산실과 무관한지 아닌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대학생들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사진인데요. 군대를 먼저 갔다 온 선배 복학생이 1학년 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환영 행사를 이렇게 해줍니다. 대학생 1학년 환영 행사를 이렇게 해주는 나라가 인류 역사에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영향력은 어디서 온 걸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러고 끝나고 술을 많이 먹어서 2층에서 떨어지거나 과음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살인이라고 간주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때 저 선배들이 저렇게 몽둥이나 벌레 빗자루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를 군기를 잡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민간인에게 군기를 잡는다는 것도 상당히 괴기 영화에 나올 만한 기괴한 일인데 그를 통해서 생명을 잃으면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그냥 사망사고로 처리가 돼요. 그리고 그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보통 이렇게 선처를 호소합니다. 대학생활 잘하라고 사회교육 좀 시키려다 잘못된 거니까 선처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유세계, 이 관행, 이 폭력은 한국 사회에 굉장히 부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전쟁과 무관할까요? 분단체제와 무관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저희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폭력이라고 동료 연구자들하고 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폭력, 줄여서 분단폭력. 오른쪽 사진은 먼저 군대를 갔다 온 선임 복학생이 각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로 돌아온 바로 학교에 돌아온 후배 복학생들에게 길거리에서 또 환영 행사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저 대학교 공교육교도 앞에 가톨릭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철학과 정신과 무관하게 꿋꿋하게 내려오는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야만성이 웃으면서 받아들여지는 것하고 조금 전에 김설진 선생님께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음담패설을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수용하는 이것이 우리 사회, 우리 체제,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폭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경이 이제 여러
노출될 수 있고, 자, 이 속에 또 하나 관찰해 주사 하는 것은 이 속에 있는 젠더인데요, 젠더. 주로 나라사랑 교육에 남학생들이 주로 많이 가요. 다시 말하면 젠더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성들은 이런 과정, 이걸 교육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의 생각에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아들을 기르는 어머님들도 자발적으로 나라사랑 어머니 안보 교육에 참여해서 직접 총을 들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남성성 속에는 아까와 이어져서 어떤 폭력성이 숨어 들어와 있을까요? 전쟁의 기억, 전쟁으로 만들어진 국가와 전쟁, 전쟁을 유지하는 국가, 그 속에서 전쟁 수행에 인간을 먼저 제공하는 남성, 이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유아기 때부터 형성하는 어떤 세계관,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문화와 서열상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차별, 서열상에서 벌어지는 이 서열의 심화, 모든 유아기 때부터 모든 인간관계를 위아래 성공과 실패,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보려는 이 서열화의 현상과 어떻게 연동시켜서 이해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기괴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4년 전에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부자 동네에 아주 비싼 사립 유치원에서 비슷하게 비싼 사립 초등학교로 성공적으로 진출을 한 유치원 졸업생이 있어서 그 유치원에서 그 성공 사례를 듣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생을 불러서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대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검색해봤습니다. 제가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영어와 중국어와 일본어를 통해서 유치원 선배와의 대화 프로그램이 외국에 있는지 검색해봤는데 한 건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서열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평화교육을 확산하기 위해서 학교 방문을 1년에 한 100여 학교 방문을 하는데요. 서열화가 어느 정도 심화되고 있냐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주로 관계 맺기의 대화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이제 어디 사니와 너 어디 사니? 너희 부모님 뭐 하시니? 자, 이것을 순진한 대화법이 아니고요. 서열화의 시작이 돼서 자연스럽게 친소관계가 거주 지역에 따라서 나누게 되고요. 거주 지역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의 차이도 있지만 주로 소득관계에 따라서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서열화가 진행이 돼서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저희 한국 사회는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계급장을 확인하고 계급장에 따라서 인간관계와 언어와 몸집과 식당에서 어디 앉을 것인가와 술자리에서 누가 먼저 술 마실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분대식 서열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 이거 분단체제와 무관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폭력을 염려하는 그러한 평화주의자로서 평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면할 수 있는 현실일까요? 평화를 깊게 고민하려고 하는 평화학에서는 폭력을 단순하게 보지 말자, 예리하게 보자라고 제안하면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개념을 제안합니다. 직접적 폭력만 보면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직접적 폭력과 때리는 사람이 있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고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쉽게. 이런 상태만 폭력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 그 체제가 만들어진 특성 때문에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주 유아기 때부터 그 사회와 그 체제, 특히 국가와 전쟁이 서로 쌍생적인 관계에 있다고 본다면 전쟁을 통한 국가의 성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 의해서 폭력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면 그 폭력에도
그 체제가 만들어낸 영향력이 깊게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차별과 성폭력, 여성비하에 관련돼서 제 개인적인 부끄러운 체험을 말씀드린다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여성과 부고에 관한 속담을 처음 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네. 제가 혹시나 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학생들한테 이 속담을 아는지 물어봤는데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굉장히 강력한 속담이에요. 여성과 부고에 관련된 속담. 근데 그거를 학교 선생님이 저희한테 우스갯소리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남학교의 남자 중학생 12살, 13살짜리 학생들은 그런 속담을 들으면서 낄낄거리면서 수용한 거죠. 자, 이런 것을 문화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문화적 폭력. 실제로 상당히 폭력적인데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과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 때문에 이런 걸 낄낄거리고 마음속에서 별거 아닌 거다, 재밌는 거다, 괜찮은 거다, 다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수용하게끔 만드는 것을 문화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폭력은 문화적 폭력 없으면 발생하기가 힘들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 단해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소도둑이 직접적 폭력이고 단해도둑이 평소에 문화적 폭력이 되겠습니다. 구조적 폭력은 이런 여성차별금지법이라든가 가정폭력 방지법이 없고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 사회 구조의 문제를 구조적 폭력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가 그걸 허용하는 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법이나 강력한 관습이나 강력한 이념, 사고방식, 가치관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 그것을 구조적 폭력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폭력의 삼각형이라고 봅니다. 폭력의 삼각형. 이것이 한 몸이고 서로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폭력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저희들은 그렇다면 평화를 추구할 때 주변에 누구 다친 사람 없으시죠? 아픈 사람 없으시죠? 누구 맞는 사람 없으시죠? 라고 주변만 보고 평화를 얘기하는 그건 지나치게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소극적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적극적 평화는 이 폭력의 산실인 사회 구조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행위, 실천을 하면서 내가 속한 사회부터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적극적 평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쁜 평화주의자는 적극적 평화를 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구조적 폭력이고 무엇이 문화적 폭력인지 세세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관찰과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1945년에 불완전하게 일본으로부터 해방돼서 3년 동안 정치인 암살과 제주 4.3 학살과 여순 등등의 사건, 작은 내전을 겪다가 1950년도부터 53년까지 인구의 10% 이상을 학살하는 전면전, 총체적인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가 수립 성장해 왔던 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구조와 문화를 생각한다면 이 전쟁과 분단으로부터 만들어진 구조와 문화가 우리 사회의 바늘과 같은 작은 폭력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단 체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일본 제국주의자 총독부가 만들어냈던 선도부, 요선도 학생, 단체 기합, 군가식의 노래 부르기, 군기 잡기, 색출, 학생 번호, 학생 계급, 학번, 1, 2학년 학생 연도에 따른 선후배 관계, 이걸 식민지 한체가 그대로 운동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 일본은 식민지 통치를 하기 위해서 군국주의식으로 통치를 했고 그 청병이 학교를 군사화시키는 거였고요.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천황에 대한 충성을 하도록 했던 것이 식민지 학교였고 군국주의 학교가 저희의 근대 학교의 모델이 되는데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제 1960년대, 70년대 군인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게 다시 재강화되는 것을 겪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식민지와 독재가 군사주의라는 렌즈를 통해서 훈육되기 시작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한참 지났으니까 저희는 자유로울까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21세기의 청년들에게 혹시 고무줄 놀이를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다행히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고무줄 놀이를 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셨어요. 청년 중에. 너무 반가워서 불렀어요. 그럼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제가 고무줄 놀이의 귀재였거든요. 그래서 고무줄 놀이의 노래 중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하면은 와 기억나요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전우의 실체를 갖고 자 이걸 군대 가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 나이에 동무들하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면서 누가 더 신체적인 유연성이 높은지 자랑하고 싶은 그 팔팔한 시기에 전우의 시체를 넘으면서 돌아요. 자, 인류 역사에서 이런 기괴한 비슷한 사례를 찾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달리기 시합하다가 1등 못하면 우는 사람.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 돌격해야 되는 문화. 따지지 말고 그럼 결론이 뭔지 먼저 묻는 그런 문화. 자 이런 속도와 돌격, 고지점령, 항상 전시태세. 수단과 방법을 갖지 말고 목적을 수행해야 되는 인전태세. 인전태세라는 말은 일본에 있는 학자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분석하면서 인전태세라는 말을 요약을 했는데 그분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를 관찰하면서 똑같은 인전태세를 발견하신 거예요. 자, 이런 점들을 분단체제의 소산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즉, 저희가 아무리 좋은 가치와 좋은 방향을 추구하고 있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이런 분단체제의 족쇄로부터 그렇게 크게 자유롭지 않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집착증이 생기고 불안의 일상화, 인전태세 같은 전쟁 마인드가 생기게 됩니다. 50년대 가장 무서웠던 말이 너희 집안 빨갱이냐, 너희 삼촌 월북했지, 이런 말이 완전히 이제 소름 끼치는 말이었죠. 지금은 혹시 아주 젊은 친구들이 색출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색출하기 위해서 우리랑 똑같지 않다. 너 불순분자지라는 말을 요새 21세기 언어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인싸아싸. 네. 인싸아싸. 그래서 어디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있는데요. 쟤는 왜 저렇게 나대? 네. 이탈자를 색출하는 언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집단에 소속해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군복 입을 상태에서 유니폼을 입은 상태에서 계급으로만 사람이 구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성이 있어요.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해요. 그럼 나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색출 심리가 그래서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분단체제는 저기 있는 사진은 또 남성성에 관련된 건데요. 군대에서 훈련받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건데요. 뒤통수에 거꾸로 처박혀 있어요. 그럼 또 코가 물론 거꾸로 들어가는데 우리 신경계에서 가장 예민한 신경이 코 끝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두뇌랑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여기를 건드리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가장 예민해서 거기로 이제 물이 거꾸로 들어가면 저 안 믿기시면 수영장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고통을 인내하는 인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남성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내 자식이 왜 울어? 사내 자식이 이렇게 비겁하게 이렇게 째째하게 쓸데없이 눈물 짜는 거에 감정에 휘둘리지 마. 그건 남자가 할 일이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을 훈련시키는 방식에서 이런 게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내도 돼요. 손가락 칼로 베면 울어도 돼요. 저는 그냥 초등학교 때 겁이 많아서 손가락 해갖고 피가 보인 적이 있고 뼈가 보인 적이 있는데 기절했어요. 그래서 창자가 터지면 기절해도 괜찮아요. 피가 흘리면 비명을 질러도 괜찮은 상태로 성인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남성성 교육을 안 하고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군대가 유지가 될까요? 자, 이제 이거 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사회학 여성과 합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군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고요. 여태까지 군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남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남성이 필요하냐면 완전히 서열화되어 있어야 돼요. 상명하복에 100% 튜닝된 남성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바로 생각 안 하고 바로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군대가 유지돼. 거기서 저 사람이 죽을 때 아플 텐데 내가 총을 쏘면 저 사람 누나는 슬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행동, 돌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통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가 된다면 저희가 분단체제가 요구하는 남성성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단체제가 요구하는 남성성. 아니나 다를까 제가 박정희 시대 때 군사훈련을 받은 걸 기억해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받았는데요. 제가 체력이 약해서 수류탄 던지기로 점수를 많이 따고 되게 문제를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생이 5위 수류탄을 30m를 던져서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여학생들은 군사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시죠? 네, 교련. 네, 교련. 네, 수류탄 던지기 하셨어요? 네. 네. 한 대도 있지만 대부분 안 했어요. 간호훈련을 했어요. 간호훈련.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합동 교련을 할 때 6.25 기념식 같은데 합동 교련을 할 때 남학생들의 평생 소망이 뭐냐면 거기 부상자로 식출되는 자, 저는 근데 이 분단체제가 요구하는 남성성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다친 남자를 이제 간호해지는 간호병으로 훈련받고 남성은 앞장서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남성으로 훈련받게 됩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죠. 네, 이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21세기하고 무관할까 하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유행한 가수로 써니라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써니라는 가수의 노래 가사 말 중에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남성성이라는 거였어요. 그 노래 가사 말이 오빠가 지켜주기였습니다. 오빠가.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 다음 네이버 검색을 해봤는데 오빠가 지켜줄게요 검색을 해보면 남녀 애인 사이, 부부 사이, 그 다음에 오빠, 우리 동생 사이의 사진이 그야말로 수천 장이 쭉 뜹니다. 뜨고 다 이제 그 남자가 여자를 연약한 존재를 보호해주는 것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오빠가 지켜줄게.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걸 번역을 하고 중국어를 번역하고 일본어를 번역해서 외국에도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봤어요. 오빠, 빅 브라더. 지켜줄게. will protect you.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경험을 한 사회가 아닌 사회에서 남녀 관계에서 남성이 자동적으로 약한 여성을 보호해주는 위치에 있다라는 가정이 성립해주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권력이 더 많은 거죠. 피보호자는 보호자의 말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 피보호자는 주종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여기에는 인종주의도 들어가 있고요.
어느 쪽이 좋은 나라인지 보이세요? 이런 질문 던지면 인종주의도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지켜주는 사람이 대장이다, 대장만 따라야 된다. 이것을 좀 격식 있는 개념으로 하면 안보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전체주의죠. 나치가 사용했던 그런 방법이죠. 이런 점들이 분단체제에서 저희의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이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적극적 평화의 길을 섬세하게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서 다면적으로 추구해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평화 실천가들이 해온 굉장히 무수히 많은 평화의 실천을 일상에서 세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하이라이팅하면 더 이상 전쟁 체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전쟁 준비 체제를 포함해서 전쟁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도주해서 끝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발휘해야 됩니다. 분단을 끝내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폭력을 세세하게 이해하는 평화 감수성, 평화 교육을 더욱 확산시켜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지난 70년간의 분단 체제로부터 우리 해방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